그 한 번의 어려운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사이클 한 번, 짧으면 2년에서 길면 5년이 가는 증시 사이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죠. 이 사이클을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해서 경험하신다면 저는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 시장은 보답해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증시가 워낙에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심을 잡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그리고 급등세를 보여주거나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하고요. 사실 제 영상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봐오신 분들이라면 저희 이 원칙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의 좀 반응을 봐서는 아직 나의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원칙을 먼저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분석을 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저의 원칙이나 그 근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그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원칙과 기준,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뼈대를 갖추고 살을 붙여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증시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뼈대 없는 겉에 붙이는 살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투자자 혹은 이제 사업을 하는 주식 관련된 교육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분들을 10년 가까이 이제 이끌어 오면서 과연 제가 이제 갖추고 있는 뼈대는 무엇인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뼈대를 갖추게 되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이 저마다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어찌 보면 성향마다도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저는 오만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시행착오들은 대중들을 향해서 가져왔던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수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맞춰진 전략과 토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적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증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을 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토대를 잡는 가장 첫 번째 근간이 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걸 왜 굳이 해야 될까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괜히 들어갔다가 내가 뭐 좀 차값 벌고 밥값 좀 벌려고 들어갔는데 뭐 차라는 것은 그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돈 좀 벌어보고 남들 다 번다니까 나도 조금씩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건데 이게 웬걸 하기 전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이라는 행위는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미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예금이라든지 부동산과는 또 달라요. 솔직히 부동산도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투자라는 것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나마 부동산은 실물이고 뭐 주식도 그 뒤에 기업이 있지만은 부동산은 들어가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산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지면 휴지 조각 돼버리는 게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부동산이나 예적금이나 뭐 다른 투자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증권이 대부분 그렇죠. 채권도 그렇고 좀 채권은 성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왜 이렇게 고통받아가면서 또 심지어 어렵기까지도 하고 예측하기도 너무 어려운 주식을 굳이 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상승론자가 돼야 하는 이유랑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류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세상은 더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증권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굳이 증권시장이 발전할 이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화폐 가치는 나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의 부를 저장하는 수단의 화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제 교환 수단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금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도 있잖아요. 뭐 구리도 있잖아요. 실물자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만 금이 가장 핵심이고 정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이 가장 대표적인 어찌 보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평가받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든 원화든, 설사 달러 자체도 이제 태환화폐가 아닙니다. 불태환화폐고 금과 이제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지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금을 이제 맡겨놓으면 그거를 이제 교환해 줄 수 있는 증서가 사실 화폐에 어찌 보면 뭐 시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것인데,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금과의 교환 가치가 사실상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뭐 브레턴 우즈 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사실 달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화폐들은 이제는 이 날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수단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발전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그럼 이 어찌 보면 생산성이 우수해지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이 발전의 단계에서 그 부는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저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가치 창출을 해내는 것들은 모두 기업들이 대부분 해당하고 기업들이 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에 투자한다, 앞으로 30년, 50년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요. 화폐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는 얘기, 부채는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끌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그걸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로 바꾸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니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합법적으로 아무도 몰래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행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빚을 지더라도요, 이 부채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의미하면 부채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에 1억의 가치, 지금의 1억의 가치는 다른 것처럼, 지금 50년 전에 1억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지금의 1억의 빚은 상당히 그 규모라든지 체감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는 돈을 푸는 기조, 그리고 유동성 기조,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화폐 가치 하락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이 하나 있죠. 폭락론자는 명성을 얻고 상승론자는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류의 발전과 장기적인 성장을 이제 기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증시는 오르고 주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세상은 발전하고 인류는 진보하는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 하락만으로도 상대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나 증권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큰 이유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상승론자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저는 결국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폭락을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경제 주체,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루는 경제 주체들이 결국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 될 때까지 제도를 시행해서 살릴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매일 폭락만을 외치는 투자자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낙관론만 펼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폭락론자들은 인버스에 몰빵을 한다라든지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상승론자만 이제 외치는 사람들은 폭락이나 급락,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터질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모조리 투자를 해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둘 모두 솔직히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의 투자 성향이 있고 그러한 이제 자기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면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시절 경제학과에서 교수님 리스크 관리론 수업에서 투자와 도박을 가르는 그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리스크 관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재정립하게 됐는데요. 투자라는 것은요, 결국에 차라리 카지노에 가서 확률 계산을 하는 사람이 주식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투자자보다 오히려 더 투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확률 계산을 하고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자라면 차라리 카지노에서 갬블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투자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포인트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도박을 뭐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런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을 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상 거의 도박에 가까운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정도라는 게 어디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 도박이고 어디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면은 뭐 안전하게 하면 뭐 도박이 아니냐, 이거를 가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그 경계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투자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편차가 모두 있어서 어떻게 딱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의 위험을 본인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리스크 있는 투자법이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고 충분히 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의 기준, 저의 원칙 안에서는 현금을 놔두지 않고 증시 분위기가 좋다고 무조건 몰빵 투자하는 사람도, 증시 폭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모조리 인버스라든지 이러한 쪽에 배팅을, 하락에 이제 돈을 버는 배팅을 하는 투자자도 모두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이 하고 있을 때는 현금이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안전마진, 뭐 금이 됐든 다른 수단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다라고 해서 인버스 투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버스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투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 해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이지, 인버스만으로 제대로 돈을 벌어가겠다, 물론 돈을 버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목적인 수단은 저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증시 충격으로 인해서 다 같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리스크가 가능성이 있으니 인버스를 어느 정도 사놔서 이러한 주식들이 이제 떨어졌을 때 인버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이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이러한 해칭 전략으로서 배팅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제 기준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인버스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락론자가 아닌 상승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 상승론자의 이제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냥 너무나도 낙관적인 상승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 증시는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이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심은 위축되고 주식시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수익을 내기가, 주가가 올라가기가, 증시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돈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을 벌기가, 주가와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투심이 살아나고 돈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증권시장과 투자시장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유동성, 다시 말해서 돈을 푸는 행위가 나오는 전제 조건은 불경기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인데, 이 불경기가 심각해졌다라는 모멘텀으로 증시를 불경기 모멘텀으로 인한 폭락을 또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서도 제가 수개월 전부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 영상에서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을 또 못 들으신 분들은.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 금리라는 토대,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상승론자가 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시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금리다.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위축되고 식은 것도 맞고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엄연히 무슨 상황이라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누가 나와서 말했으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말했으니까.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는 거에 맞춰서 저는 대응을 합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심지어 연준 의장은 미리 그 이전부터 언지를 주고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 언지를 주고 힌트를 줄 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향성이 흐려졌다 뿐이지 올해 1회 인하, 내년 2회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연준 쪽에서도 입장을 뭐라고 취하고 있냐면요. 지금 아직은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이르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일단은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경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경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이 불경기 압박 그리고 경기 하락 압박이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어차피 결국 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이거보다 더 큰 악재와 리스크는 저는 금리 인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보자면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폭락이 왔다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때 한번 무너뜨렸다 가느냐 뭐 조금 무너뜨렸다 가느냐 그냥 뭐 무난하게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장이 이제 심상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다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사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종목은 저는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졌다가 언제 갑자기 올라갈지도 모르고 또 그 주식은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졌다가 그냥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절한 주가에 적절한 주식을 샀다면 시장이 휘두르는 거에 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팔아야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뭐다? 이미 성과를 많이 냈고 주가를 많이 밀어 올린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증시가 올라가면서 많은 수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서 추세가 이제 많이 올라간 이후에 깨지려고 하는 주식들은 전부는 아닐지언정 적절히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이전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섹터나 종목이 또 주인공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주인공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지금 최근 시장에서도 느껴지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더 나아가면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대부분 코스닥 시총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러한 섹터들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부장이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또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연출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경기 민감주인 철강이나 화학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구간에서 아직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한 섹터들은 기회로서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 오히려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게 되면 거기서는 일정 정도 추매를 이제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증시 악재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로 저는 판별하는데 불경기로 인한 급락이나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심 위축으로 인한 하락이 있는데 저는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투심 위축으로 인한 하락이 훨씬 더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불경기로 인한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단기 급락이나 폭락이 나올 수 있어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어차피 올리는 하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니케이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는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게 빨리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또 이제 에너지시설 타격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4월 6일까지 이제 유예 기간이 있는데 4월 첫째 주 정도까지 과연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시장 자체가 크게 한번 무너졌다 갈 수도 그대로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용수철 원리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얼마나 빠졌든지 간에 더 많이 빠질수록 더 크게 튀어오른다. 이거 똑같은 예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10% 떨어졌다 올라가면 20%가 올라가고 20% 떨어졌다 올라가면 40%가 올라가고 30% 떨어졌다 올라가면 60%가 올라가는 이러한 많이 빠질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많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는 용수철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만큼 떨어지던지 간에 이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튀어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리스크 관리만 잘 되어 있고 현금이라든지 추매할 수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인버스를 베팅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거나 시장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매매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직 성숙화되지 않았고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성공하는 사례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식의 매매를 꾸준히 이어갔을 때 한 번은 성공할지언정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매매했을 때 결국 그러한 매매법은 롱런할 수 없는 매매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과거에 이제 읽었던 피터 린치의 이제 그 인터뷰였는지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장 분석에 15분을 쓴다면 한 13분은 버리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 분석을 하지 말아라, 증시 분석을 하지 말아라, 예측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증시 분석이라는 건요. 상승이나 하락을 맞추고 그리고 돌발 변수나 폭락을 맞추는 게 증시 분석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맞추면 좋죠. 그렇지만 상승이나 하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돌발 변수나 폭락 같은 경우에는요. 그걸 정확하게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분석은 내가 현재 어디에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걸 조심하자. 이것이 증시 분석의 저는 주 목적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증시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못 맞춘다. 이것이 아니라 저의 기준으로 지금의 증시를 예측해 보자면 증시 분석을 3단계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 코스피, 우량주, 반도체부터 움직이고 2단계 제약바이오, 혁신주, 코스닥, 중소형주 마지막에 경기민감주가 움직이는 3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3단계에서 저는 우량주, 코스피 그 다음에 우량주 이쪽이 올라갔던 1단계에서 이번 증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코스닥, 중소형주, 제약바이오나 혁신업종으로 넘어가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느 쯤에 위치해 있냐? 2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증시는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 안에 있지만 잠시 계속 동결을 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한 건 금리 인하 사이클.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동성과 금리 인하가 결국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유동성과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지금이야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명분이 불경기를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악재로 시장을 한번 무너뜨릴 수는 있겠으나 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으로 다시 어차피 밀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경기 모멘텀을 한번 무너뜨릴 수 있으니 이 불경기라는 악재로 인한 시장의 흔들기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때를 대비한 현금이나 뭐 안전마진은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오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코스닥이나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이나 뭐 로봇이나 그 다음에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을 미리미리 세팅해서 매수는 해놓되 더 살 수 있는 물량, 말 그대로 좀 떨어졌을 때 담을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러한 전략을 저라면 수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 분석은 기본 뼈대를 기반으로 여기에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분석을 해나갔을 때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중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갔을 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된다라고 했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쪽이나 그 다음에 뷰티 쪽, 화장품 쪽이나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언급은 안 했지만 여전히 저는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상승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저의 생각은 현재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저는 이 주식에서 3월 한 달간은 그냥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편합니다. 제가 이 기한을 대략 5월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월 연준 의장 교체와 그 이후에 선거까지 고려하면 트럼프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5월로 보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는 미국-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리스크들을 4월 안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시장에 폭발력 있는 투자 시장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액션을 취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 3월 한 달간으로 끝나거나 길어도 4월, 5월 초 정도까지가 이 시장 하락의 마지노선이고 중순 내지 혹은 초중순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 다시 한번 또 증시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장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식 계속 할 거면 두세 달 그거 어려운 거 못 버티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주식 샀다면 버텨봅시다. 우리 너무 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 버텨봅시다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어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저의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이지 결국 그 돈을 투입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소중한 돈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고 저의 생각을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어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그 주식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확신을 있어야지만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더라 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확신이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그 주식을 팔게 되고 나중에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결국 그 사람 말이 맞았네. 떨어지면 그 사람 말이 틀렸네. 아, 그냥 가져갈 걸. 아, 손절하길 잘했다.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매매하게 됩니다. 증시가 전쟁이라는 모멘텀도 그렇고요. 금리라는 모멘텀도 그렇고 악재라는 것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좋은 주식을 시장에다 내던지게 되면 사실 저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 내리는 그 두 가지 투자 요인은 시간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를 제대로 안 한 거겠죠.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타점, 적절한 기업을 매수하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유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요, 정말 대단한 기법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요? 그 당연한 거,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라는 걸 90%, 95%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결국엔 여러분들이 잘해서 버는 행위입니다. 간혹가다 지금이야 증시가 안 좋지만 증시가 좋을 때도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거 봐라, 나 엄청 대단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지금 증시가 어렵지만 나중에 증시가 올라가 보세요. 거 봐라, 나 대단하지, 나 잘났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벌어다 준 겁니다. 항상 고수 투자자들은 시장 앞에 겸손하고 시장이 벌어다 준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벌어줄 때 그 벌어주는 걸 먹어야죠. 시장이 벌어줄 때도 먹지 못하면 그 벌어줄 때 먹을 수 있는 공부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말은 나도 하겠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저의 인사이트 공유하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저의 생각을 공유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앞으로 지금의 시장 하락을 잘 이겨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로 거듭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제가 돈을 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손실을 끼쳐드려서 저에게 금전적으로도 명성으로도 뭐 인지도 측면에서도 저에게 이익이 가는 게 요만큼도 그냥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저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저도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돈을 벌게 하고 말 그대로 좀 수익률에 취하고 도파민에 이제 터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인내한 사람들만이 돈을 벌어가고 롱런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원칙과 기준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주식으로 롱런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투자자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한 번의 어려운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사이클 한 번, 짧으면 2년에서 길면 5년이 가는 증시 사이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죠. 이 사이클을 제대로 정석대로 공부해서 경험하신다면 저는 그 인내의 시간이 결국 시장은 보답해 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끝까지 투자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내가 이제 멘탈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좀 조절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예 이런 시장에서는 눈을 좀 떼는 방법, 본업에 집중하시고 나들이도 다녀오시고 요즘 꽃도 피고 여러분들 벚꽃 시즌입니다. 한 번쯤 머리 식히고 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주가나 증시는 쳐다본다고 오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만 있다면 상승과 하락을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저는 즐길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에 매몰돼서 계속해서 이제 일상이 지장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투자의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멘탈이라든지 시황 분석 투자 전략도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쪽 통해서 도움받아 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내라는 거 일절 없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채널 홈에 보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오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에서 4월 4일부터 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주말과 이제 월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저녁 8시에 스트리밍 특별 방송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거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서 이번 증시를 이번 올해를 앱솔루트 블록버스터 이어 정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장으로 이용할지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시간을 알고 있어도 내가 막상 이때 참여하려고 그러면 주말에 또 바쁘고 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거나 이제 막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트리밍 방송 특강을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짧게 한 줄이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을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